네,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이 시안의 점심 약속에서 여러 탑티어들을 만나다 보니까 네,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게 되셨고, 네, 아무래도 다들 메타버스를 얘기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내셨다, 뭐 이런 걸로 네, 봤거든요. 맞나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시안의 점심 약속이라는 게 네이버에서 네이버 메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떠가지고 방송을 하던 거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섭외가 잘 돼요. 음, 이게 좀 이러신 분들도 네이버의 메인에 딱 나오다 보니까 섭외가 잘 돼서 그게 뭐 김난도 교수님도 나오시고 최재분 교수님도 나오시고 하여튼 유명하신 분은 되게 많이 나왔고요. 그 각 산업에 또 뭐 OTT 산업의 손창현 대표라든가 뭐 등등 뭐 그분들이 다 메타버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산업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대면이라는 그런 방향성 있죠. 네. 또 뭐 김난도 교수님도 트렌드 코리아에서 비대면이란 방향성은 원래부터 있는데 코로나가 가속화시켰을 뿐이다. 없던 걸 만든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런 비대면이란 방향성과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스마트폰이 한계에 이르렀다. 스마트폰이 그 연결을 가운데 껴가지고 도구로서 사용됨으로써 어떤 비즈니스 역할에서 큰 설계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계에 이르렀다.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또는 이제 나와봤자 개인들이 굉장히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활용한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탁 해도요. 카카오톡이 그거 보면서 괜찮은데라고 해버리면 그게 끝장이잖아요. 새로운 사업의 어떤 비즈니스의 새로운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이게 너무나 거대한 기업들이 여기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 사이에 이 연결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계속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메타버스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데도 생각보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책이 나왔다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음. 그래서 좀 빨리 서둘러서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세대에서 학석 박사 학위를 네. 받으셨고, 아 그리고, 잠깐만요. 네. 박사는 수료까지 했어요. 이게 네. 박사 수료. 예, 그 잘못하면 또 학력이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네. 그렇구나. 이쪽 네네. 계통. 저는 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멘사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멘사 출신으로, 뭐지? 문제적 남자의 기획과 고정 출연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교수님이 쓰신 책도 제가 봤고, 시안 네. 책방도 봤고, 관련된 뭐 인터뷰라든지 다양하게 접해 보니까, 보통 똑똑하신 분이 아닌 건 알겠어요. 그러한 교수님이 국내 또 탑티어 분들을 만났었잖아요. 김남도 교수 이하해가지고 엄청난 네. 탑티어를 만났을 텐데. 네. 그래서 쓰게 된 책이 메타버스의 시대인데, 네. 저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 유튜브 채널을 하다 보니까 메타버스가 뭔지 이제 설명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실 네. 저도 그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교수님 책에는 이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려주셨어요. 근데 네. 교수님께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메타버스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야 된다. 더 쉽게 보자면 상호작용을 통한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초월 공간. 어,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초월 공간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 초월 공간이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나온 질문이 그거예요. 게임이랑 뭐가 달라요? 맞아요. 네. 아바타를 조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 뭐가 달라요? 초월 공간? 게다가 게임은 진짜 초월인데 막 저기 어, 성애가 있고 중세가 있고 막 이런데 예.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 활동이 일어난다. 서로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 활동,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 관계에서 경제 활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핫한 거죠. 왜냐하면 그 경제 활동이라는 것들에서 사람들이 아주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돈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는 경제활동이란 부분을 가장 좀 크게 정의로서 개념 안에 들어가야지 그게 이해가 좀 더 확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메타버스에 대한 통찰을 하면서 이 경제 네. 활동이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아직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러한 메타버스를 조금씩 조금씩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그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아직 그 실감을 못하는 게요. 메타버스가 제대로 구현된 게 없어요, 지금. 이거는 앞으로 올 미래지 이미 온 미래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만 뭐 제페토나 로블록스에서 메타버스의 하나의 초창기 모습을 보는 거죠. 그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폰으로 치자면 아이폰 1세대의 단계입니다, 지금.
아이폰을 쓰신 분은 다 3부터 쓰세요. 아무리 얼리 어댑터도. 왜냐하면 아이폰 1세대는 우리나라에 안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폰 1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낯설어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이폰 1, 2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근데 갑자기 슈퍼맨 시리즈가 영화가 나오는데 슈퍼맨 3부터 시작하진 않잖아요. 1부터 있었잖아요. 2007년에 아이폰 1세대가 시작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왔지만 흥행이 되진 않은 거예요. 대중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2009년 정도에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앵그리버드 같은 게 터지면서 야 이거 재밌겠다 하면서 그게 터지면서 사람들 사이에 보급이 되고 대중이 좀 알기 시작한 게 아이폰 3 정도 가고요. 아이폰 4 정도 가서야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지금 메타버스는 어디냐? 1세대인 거예요. 지금도 1세대예요? 아이폰 1세대.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경제활동이 핵심이다라고 지금 느끼셨잖아요. 네. 메타버스에. 그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활발하게 돌아가는 게 그런 메타버스가 있을까요, 지금? 그런 게 이제 경제활동 자체는 가능하긴 한데 우리가 정말 꿈꾸고 있는 그리고 있는 레디 플레이어 원을 생각한다면 뭐 지금은 그렇죠. 뭐 거의 굉장히 단세포적인 스타일이긴 하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사실 제페토나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이다라고는 하지만 개발사에서 딱 가이드해준 대로 뭔가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메타버스는 자유도가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 갑자기 내가 야 이거를 얘한테 팔아볼까? 라고 해서 개인들 사이에 그러니까 상호관계라는 게 개발사를 매개한 게 아니라 개인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일어날 수 있어야지 상호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이거를 얘한테 팔아가지고 얘한테 도토리를 받아.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지 실제 좀 자유로운 메타버스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다들 대단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메타버스 하는 거지 지급에 만족해가지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해서 제페토 들어가 보고 그러시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게 뭐야? 재미없네? 하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상호관계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자유롭게 일어나지 않고요. 그런 것들이 좀 자유롭게 일어났을 때 메타버스가 조금 더 팡팡 그러니까 대중화돼가지고 팡팡 터트려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제가 핸드폰 게임 하나를 하더라도 지금 제가 5G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끊기거든요. 네. 그러고 뭐 지금 암호화폐라든지 갈 길이 굉장히 많은데 수많은 어떤 분야에서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럴 때 네. 이제 이렇게 많이 아시는 작가님이 유독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질문하신 게 메타버스가 비즈니스로 갔을 때 그쪽 분야인가요? 아니면 메타버스의 여러 가지 기술의 분야 중에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 그러면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투자적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더 보고 있다면 HMD죠? 이거. VR 기기요? 디바이스예요? HMB가 뭐예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레디 헤드만. 플레이어 원 할 때 탁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예. 이렇게 쓰는 거. 얘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이폰 같은 거죠. 말하자면. 이게 있어야지 뭐 5G든 뭐든 통신이든 뭐가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는 가장 직관적으로 와서 닿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이 페이스북에서 투자하는 HMD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쓰는 거. 네.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은 스페셜 같은 협업 툴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으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실감은 좀 덜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쓴 다음에 회의에 참석하잖아요. 페이스북이 한 2, 3주 전에 호라이즌 워크룸이라는 협업 툴을 발표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탁 하면 이 HMD 쓰고 앉거든요. 그러면 파리에서 접속한 사람이 저 옆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서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 오큘러스 퀘스트는 이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투사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손짓이라나 이런 것들을 똑같이 여기다 구현을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과 얘기를 할 때 저희는 지금 줌으로 할 때 이렇게 영상을 보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탁 보면은 고개가 이렇게 돌려지는 것도 보이고 나도. 그러니까 킹스맨에서 나오는 그 홀로그램 회의 있죠. 네네. 그게 현재 구현이 가능한 거예요.
아, 진짜 그게 핵심이네요. 들어보니까. 네. 네. 그러면 이 사람이랑 진짜로 이렇게 스킨십이 일어나가지고 접촉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느낌이 나는 거죠. 실제로 같은 시간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초월 공간이지만 같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의 중간 정도 우리가 만났다는 느낌이 굉장히 난다라고 그게 이제 저커버그가 되게 그래서 다른 느낌이다라고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페이스북이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거를 생산을 하는데 사실 이 비슷한 동급의 다른 기기들에 비해서 반값이에요. 페이스북의 그 오큘러스 퀘스트 2가. 그렇죠. 거의 원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손해보고 파는 거다 저건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기를 쫙 보급해가지고 거기에 OS를 페이스북이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아, 거기까지 봤네요. 저커버그는. 네. 왜냐하면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드로이드나 아니면은 iOS 이런 그러니까 애플 이런 진영들이 페이스북 할 때 뭐 그 동의하는 거 정보 제공에 동의하냐 이런 것들 해가지고 페이스북을 압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뭐 내가 10몇 억 이렇게 딱 갖고 있으니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금 안드로이드 가진 애들이 야 니네 그러면 우리 퇴출시킬 거야 이래 버리니까 뭐야 그러니까 내 걸 가져야겠다 내 OS를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스마트폰에 구현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안드로이드와 애플이 너무 꽉 잡고 있으니까. 그럼 차세대로 가면서 그 차세대 OS를 내가 가져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금 페이스북이 엄청 됐어 그럼 우리는 여기 올인할 거야. 왜냐면 지금 SNS 해봤자 우리는 뒤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가면서 내가 선도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소셜 기업이 아니라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하겠다 5년 내라고 발표를 한 거죠. 같은 뉴스를 봤어도 이렇게 또 아는 그 지식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네요. 저는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교수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 그런 속뜻이 있었구나 싶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기엔 메타버스가 아직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확 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사람들 뇌리 속에 메타버스는 일단 페이스북이라는 게 딱 각인이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노림수들이 좀 있는 그런 행보였죠. 그러면은 그 교수님이 지금 사회적 위치가 뭐 교수부터 해서 기업인까지 해가지고 또 숨겨진 뭐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작가도 있고 네. 그러면은 이제 20대로 지금 돌아갔어요. 지금 2021년이 이제 교수님의 20대입니다. 그러면은 20 몇 살? 20 몇 살 정도. 25살. 군대는 갔다 왔어요. 군대 다녀 네. 25살. 그럼 됐어요. 네. 네. 좀 DP 보니까 군대 안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그러면 항상 막 이렇게 혈기왕성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딱 그럴 때이긴 하겠네요. 네. 제가 구독층이 남자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코인에 관심이 많은 20대 중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이제 연령층이 대부분이거든요. 뭐 지금 3, 40대는 자기 살 길을 그래도 뭐 나름 살고 있는데 20대 같은 경우 아직 좀 방향 잡기가 어려운 나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갑자기 젊음까지 얻었다 교수님이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지 솔직히 되게 궁금하거든요. 2021년에 네, 지금 2021년에 현재죠. 메타버스에 투자하죠. 메타버스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이제 돈을 직접 버는 것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당장 되게 직관적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거의 암호화폐 수준의 투자가 메타버스 부동산 같은 거죠. 메타버스 부동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가장 직관적인 형태 당장의 그건데. 투자할 수 있는 곳. 네. 왜냐하면 어스투 같은 경우가 어스투 예를 많이 드는데 그 디지털 저희 구독자 중에 어스투 플레이어들이 되게 많아요. 역시. 그러니까 이게 그럼 잘 아실 거예요. 전 직접 하고 있죠. 저희는. 그러시구나. 저희는 길드도 있어요. 처음에 런칭할 때가 한 스퀘어에 0.1달러였잖아요. 제일 처음에 런칭할 때가. 그렇죠. 근데 그때 그게 1년도 아닌 거잖아요. 1년도 안 된 거잖아요. 몇 개월 만에 엄청 많아졌죠. 네. 그 0.1달러였는데 지금 평균이 22달러, 뭐 30달러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보자면 그때 했으면 200배, 300배거든요, 이게. 지금도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 유저들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은 가능하겠다, 요즘에. 주식시장에선
말도 안 되는 100% 수익률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수익률이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처음에 어스2가 나왔을 때 0.1달러이긴 했지만 이게 어떻게 될 줄 알고 이게 무슨 듣보잡인 줄 알고 여기다 돈을 넣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10,000원 정도면 할 수 있잖아요. 10,000원. 10,000원 정도면 뭐 이런 거, 왜냐면 커피 2잔 안 마시면 돼. 이러니까. 아, 그 10,000원 25살이니까. 네네. 네, 그 10,000원 25살에. 정도를 여기 해놓고 한 1년 있다가 그게 200배가 된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25살이고 그런다라고 한다면 이 직관적인 투자는 그런 것들. 근데 사실 저한테 그걸 하라 그러면 저는 그거보단 다른 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또 뭔가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 암호화폐 같은 느낌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요. 메타버스 내에서 이른바 크리에이터, 열정 경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블록스에서는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 제페토에서는 아바타 옷을 디자인하는 사람들. 그게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블록스에서 되게 유명한 친구가 알렉스 발판즈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네네. 제일브레이크라는 게임을 런칭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한 달에 3억 정도를 받게 되는데 지금 그 친구 직업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대학생입니다. 아, 대학생이니까 아니 근데 대학생이 지금 한 달에 몇 억씩 번다는 게 이런 식의 경제가 일어나는 게 가능하잖아요. 현재도 지금도. 그쵸. 지금도. 근데 로블록스나 로블록스가 앞서갔던 건 그런 식으로 빵빵 터진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들어와서 있는 거고요. 제페토는 사실은 아바타 옷 디자인에서는 그렇게 많이 못 벌거든요, 현재. 제페토가 2021년 하반기에 게임 기능을 추가한다고 그랬어요. 로블록스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여기도 돈 벌 수 있게 어떤 장치를 해주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런칭되는 메타버스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저기 시도를 할 건데 이걸 보면서 그러면 유튜브에 그런 예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콘텐츠를 공짜로 갖다 바치는 그런 거는 없을 거라는 거죠. 네이버 같은 게 유저들이 콘텐츠를 공짜로 갖다 바쳐가지고 회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건 없죠. 유튜브처럼 돈을 줄 테니까 갖고 와라. 그 메타버스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저들과 같이 가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있을 건데 저 같으면 이제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해가지고 뭐 게임을 만들 거면 그런 것들, 디자인할 거면 디자인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빵빵 터지는 걸 노려볼 거라는 거예요. 크리에이터로서 참여하신다? 네네. 그런 것이 훨씬 더 뭐랄까 또 가능성도 있고 더 커질 가능성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차원 어떤 직업적으로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사실 저는 지금 당장에는 정말로 비즈니스를 할 거예요. 어떤 비즈니스가 있을까요? 메타버스가 사람들 사이 연결의 도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스마트폰에서 메타버스로 바뀌니까 이게 바뀌면 비즈니스가 바뀌어요. 직접적인 메타버스는 아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는 오큘러스 퀘스트2가 있거든요. 이렇게 쓰는 거. 네.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비트 세이버도 하고 막 클라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안경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쓰면은 안경이 눌려요. 그렇죠. 불편하기도 하고 여기 아파요. 그래서 이 오큘러스 퀘스트를 할 때는 보통 안경 쓴 사람들은 렌즈 가이드라는 걸 맞춥니다. 네. 앞에 자석으로 돼가지고 자기 도수 있는 것들 탁 달라붙으면 하고 그다음에 떼면은 이제 그냥 도수 없는 사람도 할 수 있게. 네. 그 렌즈 가이드에 렌즈를 맞추려면요 안경점에 가야 되거든요. 막상 안경점에 갖고 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런 반응인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렌즈 가이드라는 액세서리를 파는 업체들은요 그걸 해주는 안경점 리스트를 공유를 해요. 근데 내가 만약 안경점이잖아요. 안경점을 하시는 분이 넌 안경점을 하고 있고 그럼 메타버스나 이런 건 나랑 아무 상관없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HMD가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오큘러스 퀘스트보다 좀 더 가벼워지겠지만 어쨌든 안경 쓴 사람들한테 뭔가 도수가 분명히 장애가 되긴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산업적으로 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안경점을 할 거면 그거 한 2-3번 정도 해본 다음에 이건 안경 가이드는 이렇게 맞추는구나, 렌즈 가이드는 이렇게 맞추는구나 한 다음에 SNS에
이 오큘러 퀘스트 2 렌즈 가이드 전문 해가지고 팡 퍼뜨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근처 몇 개 구에서 다 거기로 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안경점 가서 이거 혹시 되나요?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근데 잘 몰라. 그럼 괜히 맡겼다가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뭐 6만 원, 7만 원 달라고 해도 그 돈 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이건 뭐 메타버스도 아니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로 인해서 하나의 어떤 뭐가 바뀐다. 이런 것들이 보급되고 그러니까 바뀐다 해서 얼마든지 비즈니스 기회는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내가 만들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냥 생활 패턴. 한 발만 담궈도. 근데 내가 안경점에서는 그걸 알고 있으면은 그래 이거는 내가 아니까 한번 다른데 안 하니까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변화가 일어났을 때 나의 일과 나의 직무에서는 저걸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다가 저거 아무도 안 하는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럼 바로 발 담궈 보는 게 필요한 거죠. 교수님은 사실 사업가기도 하시죠? 아, 네. 그래서 그런지 너무 해안이 밝으신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은 지금 메타버스 책은 이제 내셨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니면은 이시안이라는 개인적인 이 인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그래야지 제가 이걸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초월적 의미를 갖고 있는 주인공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또 그러다 보면 요게 또 길이 갈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 이시안 교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요. 저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한 거는 정말 많은 일을 했다.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낸 에세이는 출판사가 그 헤드라인 카피를 16개의 직업을 가진 뭐 이런 식으로 잡아줬었어요. 교수님을요? 16개 직업이요? 16개의 직업.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세보니까 했던 것까지 합치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게 16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핵심은 다 같거든요. 핵심이 뭐냐면 어려운 정보를 쉽고 재밌게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인 거예요. 근데 그게 강의가 되면은 이제 교수가 되는 거고, 책이 되면은 작가가 되는 거고, 방송에서 얘기하면 방송인이 되는 거고. 그렇네요. 항상 하는 거는 되게 비슷한 일인데, 그런 어떤 표현 방식이나 전달 도구에 따라서 그게 직업으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계속 이런 일을 해왔고, 이걸 가장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특히 어려운 것들을 쉽게 전달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가장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진짜. 것들을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형태는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직업이란 거 안에서 넌 이것만 해야 돼.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메타버스 안에서 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레디 플레이어는 보면 이렇게 동전 띵 던져주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박물관 가이드 이것처럼 이런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뭘 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본질적인 부분은 사실은 되게 옛날부터 똑같은 걸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아마 그런 걸 하게 되지 않을까. 다만 한 가지 약간 호기심 차원에서 메타버스에서 비즈니스 하나는 일으켜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변화가 계속 있을 거잖아요. 딱 있을 때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그건 한번 틱 해본다. 왜냐하면 메타버스의 가장 좋은 점은요. 비즈니스를 일으키는 순간 처음부터 글로벌이에요. 제페토 로블록스 안에서 뭘 한다. 그래도 이건 한국에 있는 제페토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야지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는 순간 글로벌이기 때문에 터지면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인터뷰 해주신 메타버스 시대의 작가이자 성신여대 겸임교수 그리고 유튜브 시안책방을 운영 중이신 이시안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네. 네, 내용이 좋으셨으면은 이 메타버스의 시대에 꼭 한번 사서 보시고요. 저도 읽어보니까 너무 내용이 알차고 좋더라고요. 네.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럼 한 가지 광고할 거. 클래스 101에서 지금 메타버스 대중 강연을 하게 될 거거든요. 혹시라도 뭔가 좀 더 이걸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클래스 101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